안녕하세요. 모두국 로지컬 국제법 장현명입니다. 자, 해설 강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보고 오시느라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들 중에서 이거 보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일단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중요하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시험입니다. 제가 20년도 시험에서 엄청 비판을 했어요. 제 기억에. 예. 그리고 21년도 시험에서는 이거는 시험답게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20년도 시험은 문제로서 가치가 없는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지문들도 그냥 막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내면 안 된다라고, 이런 문제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되게 많았었고, 21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학생들의 전체적인 그 점수가 좀 상향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22년도 시험, 올해 시험에서 나름대로 좀 어렵게 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7급 시험답게 좀 너네들 괴롭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보고, 의미 없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보고, 그냥 작정하고 괴롭혀야지 뭐 이런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 자체가 뭐 당연히 막 60점대에서 막 70점대에서 이렇게 합격이 결정되는 그런 점수 시험은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걸 가지고 토대로 봤으면 그래도 80점대는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론해가지고 말이 맞겠다 싶은 것들을 골라내면 어쨌든 80점에서 그 이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 4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21개 맞고 4개 정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한 5개 정도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고민해볼 법한 그런 시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내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데, 그날 컨디션이 잘 찍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날 머리가 조금 더 잘 돌아가가지고,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A방식, B방식, C방식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애매모호한 문제를 풀다가 A방식 사고방식이 있고 B방식의 사고방식이 있고 C방식의 논리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택했느냐에 따라서 문제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날 컨디션이나 그날 운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하는 시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특히 정말 의미 없는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년도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막 구석진 데서 갖고 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 버려야 되고, 평소에 안 나오는 영역에서 막 나온 건 아니지만 안 나오는 영역인데 구석진 데서 막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 판례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판례 문제들이 그 종전에 나오지 않던 판례에서, 종전에 잘 언급되지 않던 판례에서, 기출 판례 아닌 데서 막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판례를 뭐 어디까지 늘려야 되느냐?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책 있잖아요. 그거 책을 다 보면서 각주까지 다 읽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봉착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럴 시험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제 이론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역문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측면이 조금 제가 아쉬운 측면으로 들어가요.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이건 좀 아쉬워요. 솔직히 아쉬운데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내겠다는데 뭐 그죠? 교수님들 교재에 이렇게 언급이 있으면 그냥 따다가 되는데, 간혹 계속 그래요. 매년 7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매년 시험에서 이론 문제가 나와요. 이론적 서술에 대한 문제가 그냥 나와요. 객관식 시험에서. 근데 이거는 부적절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 예, 아직까지 이 국제법 과목이 공무원 시험, 객관식 시험으로서의 어떤 발전 정도가 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예전에는요, 판례는 뭐 ICJ는 뭐 국제재판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판시하였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맞든지 아예 틀리든지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A라는 판례에서 언급한
A 쟁점, 뭐 B 쟁점, C 쟁점 이렇게 있으면 요 쟁점까지 매치가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까지 등장을 해버렸어요. 예.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까지 하겠구나 이제. 예. 판례를 그렇게 공부하라는 건 사실은 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 법 공부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사례형 문제를 줄 때 사실관계를 주고 그 사례형 문제를 해결을 해가면서 이쪽 입장에서 유리한 표현을 쓸 것인가 저쪽 입장에서 유리한 표현을 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할 때 스타일을 써야 되는 거지 너무 역사적으로 그 판례에서 어느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였다 그게 이 판례에서 말한 서술이냐 다른 판례에서 말한 서술이냐 이거를 가지고 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역사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 논리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로 가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문제를 내버려요. 예. 뭐 그렇게까지 공부해라 라고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공부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써먹는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예. 이거 보고 공부하시면 특히 최근 3년치, 특히 20년도와 지금 22년도 두 해치를 보고 공부하시면요. 아 이거는 뭐 한 과목이 뭐 한 5과목만큼 분량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좀 아쉽기도 하고 예. 불만이 있어요. 진짜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예.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못 풀 문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냥 막 원색적 비난을 하기가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정말 못 풀 문제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80에서 84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아쉽게 좀 실수가 있거나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본인이 실수 없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컨디션만큼 했으면은 그래도 80에서 84 혹은 그 이상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90점대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90점대까지는 제가 보기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극소수 있겠죠. 극소수. 뭐 이거 90점대 맞았다고 해서 뭐 딴 과목에서 시험 다 봤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해설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반에 욕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저는 출제를 할 거면 문제로서 좀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러한 걸 물어보는 그렇죠? 너네 공부를 어떻게 했니? 라는 공부를 하우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 법 공부답게 공부를 했니? 아니면 법 공부답게 공부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했니? 이 두 가지 선에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법 공부답게 공부한 문제가 아닌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서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국제관습과 조약권.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 문제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처음에 첫 페이지에서 지금 나책형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첫 페이지에서 1, 2, 3번 요 얘기들은요. 다 괜찮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작은 컨디션 좋게 시작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8조 1항에서 조약과 관습법은 뭐예요? 대등하죠. 대등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도는 동일 대등하기 때문에 뭐가 우선해요? 위아래는 없지만 앞뒤는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가는 것 뒤에 가는 거 뭐예요? 신법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특별법이 또 우선하고 하는 거. 그래서 특별법 또는 후법 또는 신법. 후법 누가 쓴 거야 진짜. 아유. 후법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모든 법학계 통틀어서. 이 용어 가지고도 쓸데없는 용어들 갖다가 이제 막 집어 박아놓은 그런 지문들이 있어갖고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으로 이거는 내는 학자들이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발전한 시험일수록 통용되지 않은 문장들이나 통용되지 않는 그 단어들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만큼 학문적으로 발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아셔야 돼. 이것도 출제를 할 때.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7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특히 7급 시험에서 이렇게 내고 정작 변호사 시험에서는 되게 쉽게 내고 여러분 변시보다 어려운 국제법 푸셨다고 보셔도 돼요. 단언컨대. 기준 국제관습법이 일반 국제법의 간혹행 구범으로 규체화되는 경우 조약은 당연 무효이며 신강행 규범이 국제관습법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된다. 자 그래서 2번도 문장이 너무 이상해. 기존 관습법이 있었는데 아직 강행규범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강행규범이 됐어요. 이에 위배되는 조약이라는 게 그러면 강행규범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있었던 조약이에요? 강행규범으로 구체화된 이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문장 자체 되게 이상하게 쓴 거예요.
강행규범 이전에 있던 조약은 강행규범이 돼버리면은 뭐예요? 강행규범이 등장해버리면 그때 종료가 되는 거고 무효로 종료하는 거고 강행규범 이후에 생긴 조약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무효인 절대적 무효가 되는데 이 문장 갖고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를 다 해석하는 포괄할 수 있는 문제. 이거 읽다가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3번에서 대놓고 틀려버렸어요. 그렇죠? 조약법에 관한 비핵화 협약에서 해석 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한다. 뭐 해석을 할 때, 조약을 해석할 때 하는 방법이 있죠. 조약의 문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문맥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참작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되는데 국제법규는 당연히 관습법이 포함되죠. 왜 안 돼요, 그렇죠? 3번이 대놓고 틀린 거 맞아요. 대놓고 틀린 거 맞는데 다른 거 자꾸 문장 어렵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4번. 아까 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2번도 쉬운 문제인데 사실 쉬운 문제인데 왜 쉬운 문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가 관할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법 규정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국내법 규정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내법을 제가 따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관할권 나올 때 제일 먼저 대한민국 형법 해가지고 말씀드렸어. 대한민국 형법 이렇게 해서 딱 말씀드렸어요.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국내범 부터 시작해서 속지주의 나오잖아요. 그렇죠? 속지주의 국내범이라고 나오고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국주의로서 속지주의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또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2번 보시면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자 저지른 범죄 수동적 속인주의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모든 범죄 객관식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객관식에 이런 거 함부로 나오면 안 되죠. 의심해야죠. 조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그죠?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닌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처벌하면 안 되겠죠.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위인 줄 모르잖아요. 일평생 그 나라에서 살아오면서. 그죠?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을 건데 여기서 모든 범죄라고 되니까 여기서 한번 의심해 볼 만하죠. 그죠?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보편주의에 따라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편주의가 아니라 3, 4번이 바뀌었어요. 이게 보편주의랑 보호주의랑 바뀐 거죠. 그죠? 이거는 보편주의. 3번은 보호주의, 4번은 보편주의인데 이걸 바꿔 썼어요. 자, 근데 이것도 제가 또 왜 화를 내냐면 행사한다. 여긴 행사한다. 여긴 행사한다. 여긴 할 수 있다. 여긴 할 수 있다. 규정에서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형법 보시면요. 이 법은 뭐뭐에게 적용한다. 적용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적용한다가 그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관할권을 행사하는 거랑 법이 적용된다는 거랑 완전히 일치되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관할권 행사는 뭐예요? 관할권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이죠. 그러니까 국가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법은 적용할 수 있는데 관할권을 반드시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해 놓으면 이것도 이상한 문장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써놨어요. 관할권은 근본적으로 국제법 이론상 관할권은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사 가능은 한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포괄하는 얘기인데 행사한다는 뭐예요? 여러분 뭐 행정법 지문이라든지 뭐 헌법 지문이라든지 이렇게 써놓으면은 한다라고 넣으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위가 되는 버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의도적으로 쓴 건지 다르게 쓴 건지 뭐 생각 없이 쓴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내는지 마음에 안 들어. 예. 무슨 의도로? 물론 자기는 나는 이런 의도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고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통용되지 않는 단어나 통용되지 않는 문구나 문장을 함부로 쓰게 되면 그러면 객관적 시험에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물론 이거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더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고 맞췄을 것 같아. 근데 문제 출제한 사람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한 사람인가? 어디로 공부를 한 사람인가? 이게 되게 궁금한 그런 시험이에요. 네. 법 공부 안 했나? 법은 국제법만 공부했나? 다른 법 공부 안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막 책이랑 조문에서 그냥 막 따다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국가면제 협약에 대해서 보시겠는데 1번 국가는 해당 국가 간 체결한 국제 협정에 의해서만 아니죠. 법원에 가가지고도 할 수 있죠. 또는 반소 제기로도 할 수 있죠. 응소하는 행위로도 묵시로도 동의할 수 있죠. 그렇죠? 1번에서 바로 나왔어요. 그럼 1번에서 바로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2번, 3번, 4번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복직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원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뭐예요? 이 사람을
고용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 자체는 고용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한 거 자체에 대한 문제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계약이 일단 이루어졌으면 계약 사항을 잘 지켰느냐 말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재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채용 여부는 뭐예요? 내가 할지 말지, 얘를 채용할지 말지 여부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유 보장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면제는 국가 원수 특권 면제 저해하지 않는 거 당연하고, 목적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의 대표까지, 국가 대표까지도 포함한다. 예. 개인, 뭐 국가기관, 뭐 모든 게 다 포함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그래서 1, 2, 3번은 맞춰줬어야 되는 겁니다. 문장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 문장이지만 그래도 맞췄어야 돼요. 예. 저런 식으로 학위 논문 쓰면은 여기 출제 들어간 교수님들이 다 그냥 막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 4번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것도 국제기구 문제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이론상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판단하라 그랬죠. 뭐예요? 유엔의 특정 비용에 관한 문제 에서 유엔의 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묵시적 권한, 묵시적 권한이 뭐예요? 국제기구의 능력은 조약에 명시적으로 있는 거 플러스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그 기타 묵시적 행위들, 부수적 행위들, 필요한 행위들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었죠. 이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죠. 인정하죠. 여기서도 인정했고 또 어디서도 인정했어요? 직무보호권 사례에서도 인정했고, 그렇죠? 예, 다 인정했어요. 이건 이제 뭐 PKO 관련은 그런 사례긴 한데,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규정 처형하면서, 기구라는 것은 국가 이외의 다른 실체, 뭐 국가 이외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국제기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왜 문제를 냈었냐면, 이것도 장수생들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은 아는데, 처음에 국제기구에 대해서 처음에 논의가 될 때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국가만 포함되는 정부 간 기구, 즉 정부 간 국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국제기구로 보다가, 지금 국제기구가 개념적으로 확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3번 국제기구 책임 규정 초안은 또 마찬가지 나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 제가 국가 책임에서 국제기구 책임도 웬만하면 거의 다 똑같다. 뭐 영토가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그런 규정을 제가 거의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고, 유엔 헌장에 따르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헌장에 규정돼 있죠. 이거는 보통 이런 부분은 현장 규정 뭐 대부분의 설립 조약에 다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번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거고, 5번 이번 시험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몇 개의 문제 중에 하나, 탑3 안에 들어가는 문제. 국가 간 고발 제도를 시험을 왜 내요? 난 진짜 대놓고 물어보고 싶어. 국가 간 고발 제도 누가 갖다 쓴다고 이걸 시험을 내요? 좀 시험을 내려면 좀 현실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내야지. 안 쓰잖아요, 국가들이. 그죠? 국가들이 안 쓴단 말이야. 국가들이 뭐 좋겠다고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야 쟤네 나라 인권 침해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 인권 이사회 가자, 이런 소리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지. 근데 이걸 뭐 하려고 이 절차를 갖고 내고 있어. 문제 자체가 하등 의미 없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왜 우리가 절차를 공부해야 돼, 그것도. 1번 보세요. 최초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6개월인지 이거까지 누가 외워야 돼? 이걸 어떻게 외워, 그죠? 당해 문제가 관련 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인권 이사회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국가 간 고발 제도 자체의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 사항이고. 근데 문제를 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어떤 부분에서 이상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는지 볼게요. 인권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문제? 인권 문제가 구속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인권 문제가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속력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틀렸겠구나.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인권 이사회에 권하는 당사국이 규약을 비준하면 자동으로 아니죠. 이거 수락을 해야 되죠. 수락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수락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자동으로 인정된다. 뭐가 그렇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ICJ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선택조항 수락했을 때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ICJ도 뭐 ICJ 가입하면 자동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아니죠.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 내가 불리하다 싶은 것들은 뭐예요? 거의 다 특별하게는 수락 등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4번
국내적 구제 절차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국내적 구제 절차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인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 성격은 국내 문제적인 그런 요소가 크잖아요. 그렇죠? 국내 문제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해결되는 게 일단 바람직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 구제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그래도 틀린 부분을 찝기 어려운데 다른 애들은 틀린 부분을 좀 찝기 쉽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맞출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욕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야, 이런 걸 왜 내냐?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진짜 누가 냈는지 되게 궁금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 협약. 이거는 뭐예요? 난이도 최하 문제예요. 최하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렇죠? 2번 보세요. 동일한 분쟁 해결 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해양법에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ICJ가 있죠. 그 다음에 해양법 재판소가 있죠. 그 다음에 중재재판소가 있죠. 그 다음에 특별중재가 있죠. 그 중에서 서로 안 맞는다. 아니면 수락 안 했다. 그럼 어디로 간다? 중재로 간다 그랬죠. 중재로. 이거는 어떻게든 외우라 그랬잖아요. 4개 중에 이거는. 그죠? 중재로 간다. 그죠? 해양법 재판소에만 아니에요. 중재로 가는 거예요. 중재로.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 읽어보세요.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들이 알아서 지들이 해결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죠? 예,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재판 관련 분쟁 해결 관련 문제 다 뭐예요? 니들끼리 교섭을 해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니들끼리 선택해라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3번 대양국가 또는 임적국가는 영해 경계 획정 등 해양 경계 획정이라든지 또 어떤 게 있어요? 뭐 군사적인 문제 아니면은 안보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아니면은 뭐 어업 활동이라든지 해양 과학이라든지 관련되는 법 집행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를 즉 뭐예요? 선택적 예외를 할 수 있다. 분쟁 해결에서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라고 했고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얘네들이라 그랬죠.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해양법 재판소의 구성 방법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4번 선택적 예외가 아니라 애초에 뭐예요? 수락 의무 자체가 없는 거. 수락 의무 자체가 없는 거 자체가 뭐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생물 자원에 대한 그래서 이의지의 생물 자원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의지하고 대륙붕에서 해양 과학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 이렇게 그래서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 그 다음에 이의지와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락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수락 의무가 없는 거. 이거 2번, 3번, 4번은 다 우리가 해양법에서 분쟁 해결해서 이것만큼은 알자라고 얘기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맞췄어야 돼요. 이거 맞아야 돼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 민간항공협약. 민간항공협약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열심히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것도 따로 자료를 드리게 됐는데 자 1번이랑 2번이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3번, 4번 먼저 볼게요. 조난으로 영공을 침범했는데 조난은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영공을 침범했는데 구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비윤리적인 법 조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없죠. 이건 당연히 틀린 질문. 4번 조금 어려운데 이게 민간항공협약에서 특이하다 그랬죠. 그쵸?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ICJ 간다. 애초에 협약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사회에서 자기네들끼리 해결 보고 안 되면은 마치 ICJ를 상소 기관인 것처럼 활용한다라고 설명했던 부분. 그래서 3번, 4번은 답이 아닌 거 맞아요. 1번이 좀 애매했을 거예요. 부정기항공기. 부정기항공기는 그냥 일반적인 항공인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요. 반드시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되지? 피비행국의 착륙 요구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할 권리를 가진다. 반드시 사전에 허가는 아니에요. 허가가 필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항공기와 그 다음에 정기.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민항기들이 있잖아요. 그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거, 정기적으로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허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정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무해통항권과 유사한 것들이 인정되는데 반드시 뭐예요? 비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공 공역을 관리하고 있는 영공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통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니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같은 문제가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1번 같은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이럴 일이 없겠어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 같은 나라들 보세요. 유럽 국가 같은 나라들 보면은 다 붙어 있잖아요. 다닥다닥 그쵸?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제로 생각하면 쉬운데 여기서 확실하게 2번에서 답이 나와요. 어떠한 체육국의 국가항공기 그쵸? 국가항공기는 뭐예요? 국가항공기는 면제가 인정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그랬죠. 국가항공기가 넘어 들어오는 것만큼은 정말 위험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격추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국가항공기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격추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협정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타국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영역에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너무 상식적이죠. 그렇죠?
민간항공협약 조문을 여러분들이 잘 안 읽어봤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래도 읽어보면 아 이게 제일 답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는 찾아볼 수 있게 예, 문제를 내주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40년대 협약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는 것도 참 애매하기도 하고 오히려 항공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항공 범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데 항공 범죄 아닌 데서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네. 어쨌든 풀 수 있는 문제 생각하고 형사 관할권 참, 이것도 국제법상 형사 관할권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와? 그렇죠? 여기서 기소 또는 인도 의무 또는 인도 아니면 소추, 인도 또는 소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들은 일종의 준 보편 관할권을 성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학설이지. 학설이지. 이거에 따라서 보편 관할권을 인정한 거다. 보편 관할권 인정이 아니라 그냥 조약상의 의무에 불과하다. 아니면 준 보편 관할권. 학설마다 갈리는데 이렇게 써버려요. 아휴. 세모. 네, 세모. 준 보편 관할권을 성립을 시켰다. 생각해보세요. 보편 관할권을 하든 말든 그거는 국가 맘이죠. 그렇죠? 입법 관할권에 있어서만큼 국가 맘이죠. 그렇죠? 2번 아이히만 사건입니다. 아이히만 사건. 불법 납치죠. 그렇죠? 아이히만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와 보편주의를 보호주의 플러스 보편주의 두 가지를 인정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관할권이 충돌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속인이 아니라 속지가 중심이 된다. 속지가 중심이 된다. 영토 주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속지가 1차 사건. 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 문장을 해석한 것이든 아니면 번역을 한 것이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서술한 것이든 이 문장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논리적으로. 4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B규약에서 14조 7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중요하지만 다른 관할권에서의 중복처벌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 정도로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범죄인 인도에서도 봤었잖아요. 그렇죠? 일사부재리는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이게 언제나 확정적으로 관철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언제나 확정적으로 관철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 형사 관할권도 보셨고 9번 외교보호인데 이제 이 문제도 제가 이거 이례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어떤 A라는 판례에서 알파라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알파라는 사항 자체가 국제법적 이론에서 맞느냐 아니면 국제법적으로 틀리냐 요것만 알아도 문제 대부분 풀 수 있었어요. 근데 A라는 판결에서 알파라는 쟁점을 언급했게 안 했게 이렇게 물어본 판례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고시죠, 고시. 이거 사법시험이나 뭐 변호사 시험의 그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역사 문제잖아요. 그렇죠? 역사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법사 아니면 외교사 역사 문제죠. 그렇죠? 법 논리 문제가 아니라. ILC 외교부가 처하는 국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 간에는 외교보권 행사를 배제한다?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우세하고 덜 우세 사이에서 우세한 국가가 행사한다 그랬죠. 그렇죠? 4번도 먼저 보세요. 무국적자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상시 거주하는 국가에서 외교보호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1번, 4번은 그냥 틀린 거. 초안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2번, 3번이 문제인데 2번 국적 계속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인정했느냐? 다시 말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얘네가 얘기한 건요. 국적 계속의 원칙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국내 구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쟁점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3번이 맞아요. 네. ICJ는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상호 의존적인 특별한 사정 하에서는 국내 구제 완료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멕시코랑 미국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라그란드 사건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미국이랑 이제 멕시코랑 붙었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서 잡혔어요. 체포가 됐어요. 네, 멕시코 범죄자들이. 그럼 미국이 멕시코 영사에다가 통보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인들에게 이 피의자 피고인들한테도 야 너 영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해줄까? 이렇게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사 통보를 안 하게 되면은 이 멕시코라는 국가에게도 직접적인 국제법 위반을 저지른 거고 이 멕시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 즉 국가의 간접 침해적 성격과 직접 침해적 성격이 포함됐다라고 하면은 국내 구제 완료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이 맞긴 맞는데 근데 이거는 이 이론이 뭐랑 또 일치하지 않냐면 초안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외교부 초안에 보시면은 약간 또 얘기가 달라요. 예. 이게 이 사례가 이러한 국제법 위반 행위가 어디다가 두 침해 중에서 어디가 더 핵심적인 본질적인 침해냐라는 걸 봐가지고 사람이 입은 침해가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내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좀 그게 좀 또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했다. 여러분 판례가 있어도 조약을 해석한 판례가 아니라면요 이후에 나타나는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요? 국제법 규칙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판례들은 뭐예요? 법의 규칙을 확인을 해줄 뿐입니다. 확인해줄 뿐이에요. 해석을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게 또 좀 그래요. 이 문제도 좀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보겠습니다. 자위권. 자위권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형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력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쟁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국제인도법 아니면은 무력 충돌과 관련돼 있는 뭐 자위권의 행사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간섭에 있어서의 문제 아니면은 국제 형사법의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전에 국제법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부 사항을 또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면서 제가 여러 시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른 파트에 비해서 국제 형사법 좀 이례적이다 싶은 만큼 길게 얘기하고 다른 파트 챕터들에 비해서 무력 충돌 그다음에 국제 인도법도 좀 이례적이다 싶은 만큼 제가 열심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문제에 나오기 시작했고 나오는 것들이 트렌드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위권에 대해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 제재했다 하더라도 점령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위권 행사 계속 돼야죠. 그렇죠? 경제 제재했는데 내가 계속 쳐맞고 있어요. 그럼 맞고 있는데 나는 그냥 때려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보리가 뭐 했으니까 때려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번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 고유에 걸린 건 맞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명시적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되지 독자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A국이랑 B국이랑 지금 전쟁이 났는데 C국이 나 A국 도와주러 들어가야지 라고 하게 되면 A국 입장에서 좋아요 싫어요? 좋지만은 않아요. 독자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뭐예요? 명시적 요청이나 아니면은 조약상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비례성의 원칙은 공격의 방식과 대응 방식 간의 특징은 아니다. 얘네들이 뭐 무슨 특정한 종류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한 발 쐈다. 그럼 우리도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걸 한 발 쏜다. 이런 비례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적들의 행동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라. 그렇죠? 그거를 오버하지 마라. 초월하지 말라는 거지. 방법 대 방법으로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산술적 비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무지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위권 행사에서도 말씀드렸고 무력 충돌에 있어서도 뭐예요? 정당한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4번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유엔 헌장 51조는 불충분하니까 뭐예요? 관습법이 보충해준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병존하며 관습법이 헌장상 관습 자위권을 보충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2번 11번 조약의 종류인데 종류 여러분들이 무효랑 종료나 뭐 크게 다르게 없는 절차적으로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명문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 해결조약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묵시적으로 탈퇴. 자기 싫으면 많은 거지 뭐 그렇죠? 자기 싫으면 많은 거죠. 그래서 명문의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약의 본질상, 조약의 목적상 폐기 탈퇴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2번 양자조약에서 일방 당사국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어요.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으면 뭐예요? 조약을 위반한 국가가 있고 위반을 당한 국가가 있는데 당한 국가가 위반한 국가를 상대로 종료시키자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종료시키자고 요구하지 않고 뭘 할 수도 있어요? 국가 책임을 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타방 당사국의 원형 여부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대해서도 종료될 수 있지만 국경은 종료되면 안 된다 그랬죠? 국경 설정 조약이 종료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경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4번 조약 시행이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는 종료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행불능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행불능. 이것도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경제 문제 나왔는데 이 경제 문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경제 문제가 나름대로 좀 세부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나왔어요. 다행히도. 그렇죠? 더 어렵게 나오는 막 분쟁 해결 나온 데 있잖아요. 그래서 DSB 나오고 막에 분쟁 해결 절차에서 막 패널 절차, 뭐 상수 절차 나오는 그 부분에서 안 나왔어.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94년 가트에 대해서 보겠는데 체육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자국의 양어 세율, 양어 세율은 뭐라고 했어요? 최고 세율이라고 했죠. 최고 세율. 낮은 세율 했으면 가능하다. 그렇죠? 최고 세율보다 낮췄으면 괜찮아요. 상한선보다 낮췄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2번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는 이거는 말은 관세지만 이름은 관세지만 뭐라 그랬어요? 관세 양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부여되는 페널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양어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덤핑 관세도 있고 상계 관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뭐 국경세 조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 제공되는 뭐 비용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관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수입 쿼터의 설정은 수입이든 수출이든 수입 쿼터, 수출 쿼터는 안 돼요. 그렇죠? 수량 제한 금지 원칙에 따라서. 예, 그래서 수입이든 수출이든 수량 제한 조치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출 금지시킨 게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강제동원 배상 판결 나니까는 일본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보복 조치하겠답시고 그 우리나라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안보상의 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수출 제한을 하면 안 되는데 안보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정당하다라고 우기는 거죠. 그렇죠? 4번 동종 국내 상품의 일시적 광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 조치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품 수입 제한 허용된다. 이 수출입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식료품 등 수출 제한. 국가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식료품이 수출로 빠져나가면 굶어 죽죠. 안 되죠. 그죠? 식료품 등 수출 제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분류라든지 뭐 규격 표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랬고 그다음에 농수산품의 수출입 제한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제한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 이거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반드시 보고 넘어가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13번 쉬워요. 쉬운데 아니 군도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그렇게 깊이 알아야 되지? 이게 문제 한 문제를 통째로 낼 만큼 군도국가가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우리나라가 군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나요? 뭐 우리가 뭐 저기 군도국 하나를 뭐 합병할 일도 없고 그죠?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낸 거야. 그냥 이게 왜 냈냐라고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추측을 해봤는데 해양법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중요한 각종의 그 기선을 중심으로 따지는 이런 요소들, 영해 뭐 통항 따지는 요소들에서 지금까지 웬만하면 안 나왔던 데서 하나 내려고 하다 보니까 군도국가에서 낸 것 같아요. 네, 잘 안 나오던 데서.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해 접속수역, 경제수역, 대륙붕은 당연히 군도 기선으로부터 그렇죠? 섬의 외측을 연결한 군도 기선으로부터 하고 주권은 군도 수역. 군도 수역은 어때요? 군도 수역은 군도 기선의 내측에 있는 수역이 군도 수역이죠. 그렇죠? 당연히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정지 조치를 적별히 공표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무해 통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적절히 공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항로대도 지정을 할 수 있다. 지정한 것도 적절히 공표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보세요. 읽어만 보세요. 항로대 안에 좁은 수로에서 안전 통항을 위한 분리 방식을 설정할 수 없대요. 안전을 위해서 야 이렇게 다녀 이렇게 나눠서 다녀 쪼개서 다녀 이렇게 함부로 같이 막 섞이고 뒤섞이지 마라고 할 수 없대요. 니들끼리 부딪히든 말든 침몰하든 어쩌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4번이 답인 거는 이건 국제법 공부 안 한 사람이 읽어봐도 문장 자체가 말 같지도 않아 갖고 맞출 수는 있는데 이게 왜 내야 되지? 나는 의문은 계속 들어요. 그냥 안 내던 데서 냈다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갑니다. 14번 ICJ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라도 총회는 ICJ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자, 분쟁이나 사태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무를 수행 중이면 총회는 뭐예요? 권고는 할 수 없지만 토의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거는 이건 ICJ한테 구하는 건 가능하죠. 그렇죠? 안보리는 뭐예요? 정치적 기관. ICJ는 사법적 기관. 그렇죠? 양자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소재판부 읽어보시면 되고 3번 중재 판정이 있어요. 중재 판정을 했는데 이 중재 판정 자체가 합의된 룰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중재 판정에서 적용한 국제법 규칙 자체가 국제법 규칙이 아닌 걸 적용해서 판단했다거나라고 하면 이거를 취소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ICJ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돼요. 이 부분도 ICJ 하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갔던 그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 기억나는데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4번 재판관 선출에서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ICJ 규정 당사국이라면 총회에서 투표합니다. 그렇죠? ICJ 당사국이면 당연히 재판관 선출해야죠. 그렇죠? ICJ 규정 당사국이라면 당연히 재판관 선출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만 얘네들은 안보리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보리에 투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안전보장이사에도 거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냥 ICJ와 총회에서의 뭐예요? 절대 다수표. 그렇죠? 절대 다수표. 절대 다수표니까 거부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15번 조약 규정의 가분성 즉 일부 무효 관한 부분인데 일부 무효뿐만 아니라 종료 시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보고 2번 국가 대표에 대한 강제, 국가에 대한 강박, 그 다음에 강행규범 위반 이건 뭐예요? 애초에 가분성이 적용될 수 없다 그랬죠. 전부 무효가 항상 전부 무효죠. 이거는 항상 무조건 전부 무효예요. 선택 못합니다. 무조건 전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경우에는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2번, 3번 똑같은 얘기. 3번 답이네. 그쵸? 4번 안 봐도 돼요. 기만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의 무효를 원형한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 원형을 주장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 기만의 경우, 그 다음에 부패 매수의 경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국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가해 피해 관계가 있을 때 피해국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피해국과 가해국이 성립되지 않는 나머지 3개의 상대적 무효 사유에서는 일부 무효, 가분성이 인정되면 가분적으로 무효를 시켜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부 무효를 주장하지 말고 가분 일부 무효. 그러니까 나쁜 것일수록 전부 무효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또 넘어갔다. 가트상 내국민 대우 원칙의 예외. 내국민 대우 원칙의 예외. 간단하잖아요. 정부 조달. 생산자 보조금. 이거는 뭘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적극적 방식.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크린 쿼터. 정부 조달, 현금 지급의 보조금, 생산자에 대한 스크린 쿼터 나오죠? 3번은 이거만 보세요. 국내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인증 제도를 국산품에 유리하게. 이야, 이거 대놓고 소송 가겠다. 그죠? 누가 봐도 소송 가겠죠? 그죠? 그래서 가트에서 좀 상세한 조문 자체를 하나씩 조문 자체를 이렇게 시험 출시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문 읽어본 문제긴 한데 참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가트 문제에서는. 왜요? 수량 제한이라든지 관세 양호라든지 내국민 대우라든지 다 메인 테마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 조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았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만 냈잖아요. 그렇죠? 넘어가서 국제형사재판소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거 국제형사법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4대 범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개인이 처벌을 받는 상황 안 받는 상황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형사책임 조항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맞췄어야 돼요. 내 수업 들은 사람들은 맞췄어야 돼요. 그죠?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저게 국제법 시험인가 싶지만은 그래도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공동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이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 범죄 실행에 착수해 고의적으로 기여한 경우. 집단이 기여. 당연한 문제고. 3번.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른 사람과 통하여 되는 거고. 4번. 범행 수단의 제공 포함하여 방조, 교사, 조력. 남의 범행 도움 경우 다 된다 그랬고. 여기에다가 또 뭐예요? 집단 살해 같은 경우에는 선동도 된다 그랬고. 그렇죠? 집단 살해 선동죄 이런 것도 있다 그랬고. 2번 보세요. 범죄 실행에 착수는 했어요. 근데 착수하였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의 이유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포기, 완전히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문장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문장 자체는 충분하게 써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미수를 우리가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중지미수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중지미수를 했으면요. 이 사람이 뭐예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뭐예요? 책임지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어떻게? 봐준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적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가다가 말고 적법으로 돌아오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줘야지 당연히.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조문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자 이게 이제 중지미수란 개념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 2번 정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조문에서 맞췄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교재에도 부록에도 잘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번 인권조약의 역의 적용성. 아유, 나 이거 싫어. 이것도 너무 문제가 좀 그래요. 예. 자, ICJ는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장벽 사건에서 국가는 실효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점령지에,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A가 B국의 이 부분에다가 점령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A가 점령을 하고 있는 곳에서 A라는 국가 기관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A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권 조약을 적용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적용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점령지에다가 A국의 법령을 적용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쵸? B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A국의 법령을 직접 적용시키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조약은 어때요? 인권조약의 경우에는 역 내뿐만 아니라 역 외에서도 항상 국가가 지켜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지켜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번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권한이나 실효적 통제하에 당사국이 책임져야 할 상황, 권한하에 있고 통제하에 있는 사람이 당사국의 역도 밖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 보장은 역내 역외를 불문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는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권한 하에 있는 개인의 국적 의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무국적자든 상관없이 다 뭐예요? 인권 보장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4번 보세요. 이게 제노사이드 협약에 관한 사건인데, 이 보스니아 사건이에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에 있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제노사이드 자체가 뭐예요? 보편 관할권이 보편주의가 적용되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를 실질적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재판 관할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의 신병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관할권의 굉장히 중요도를 언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라는 입법 관할권 문제하고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재판이 가능한 건 아니고 얘에 대해서 재판 가능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편 관할권이 인정되는 범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 법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범죄자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 그에게 적용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만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조항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CJ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 관할권을, 집행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맞추기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편주의 관할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을 것 같고, 이 판례 자체도 이전에 뭐 이렇게 막 나오던 판례가 아닙니다. 안 나오던 판례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렇고 19번 문제도 참 쪼잔하게 냈어요. 쪼잔하게 냈는데 여러분들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쪼잔하냐면 1번 보세요. 외국교관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 건 좋고, 그 범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가족의 정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죠.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에요. 쪼잔하죠? 우리가 협약을,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협약을 앞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 정의 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뭐 사돈의 팔촌도 가족이냐? 같이 살면 가족이냐? 뭐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족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2번처럼 나오는 게 일부 다처제 국가 출신 외교관이 한 명 초과하는 부인에 대하여 가족의 지위가 부인되어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동성 커플의 경우에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국제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재량적으로 다 배려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국제법상
이게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게 딱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건 걸렸을 때 자 A라는 외교관이 있는데 B, C, D, E라고 하는 4명의 부인이 같이 파견이 돼가지고 접수국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B, C, D, E 중에 누구를 그러면은 가족으로 할 것인가? 기준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있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서 형식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족이라는 게 그러면은 배우자만 가족입니까? 자녀는 가족 아니에요? 아 우리가 그러면은 동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며느리 뭐, 뭐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은 가족 아니라고 할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교재에는 있어, 책에는 있어, 책에는 김대순 교수님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함부로 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학설적인 거. 네. 잘 모르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부여할 것이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지위가 부인되어도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필이면 그 중에 누구한테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가족의 지위에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당화시킬 거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녀가 12명 있어. 그럼 12명 있는데 자녀니까 당연히 가족으로 인정되지. 자녀는 없는 사람이 배우자만 2명 있어. 그러면은 한 명에 대해서만 인정해 줘야 된대. 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현실적 고려 없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예, 이런 학설적인 얘기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진짜 옛날식 20세기 중반식 20세기 중반까지 존재했던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나오는 학설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좀 조심스럽게. 예.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비엔나 협약상 가족의 정의 규정 자체가 없다고요. 애초에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3번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는 뭐예요? 적절하게 짐 싸서 떠날 때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교관의 배우자가 접수국에서 직업 또는 상업활동, 직업이나 상업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외교관 본인이라 하더라도 재판관할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도 이렇게 넘어갔고요. 20번 경제사회 이사회. 아 이것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 경제사회 이사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돼, 그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를 왜 경제사회 이사회의 조문을 다 싹 다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나 여기서 정답지문 저는 이거 길게 해설할 필요도 없어요. 1번, 2번, 3번 다 그냥 맞다고 여러분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4번이 왜 틀렸느냐? 유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거 틀린 거예요. 2번 보세요.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 승인을 얻어서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문기구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국이나 전문기구가 요청하면은 총회 승인을 얻어서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조문이 그래요. 전문기구 빠졌다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 야, 아 좋다. 네. 불만이야. 솔직히 진짜 불만이에요. 내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재작년에도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시험에도 무슨 생각이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 때려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다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 많이 오직 모든 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은 틀린 X 지문이라고 볼 여지가 높으니까 이게 하나요. 요거 때문에 요거로라도 한번 때려 맞춰 써봐라 라는 취지의 문제의 순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우리는 맞출 수 있게 힌트를 줬다라고 출제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했다 하더라도 나는 별로 그렇게 존중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예. 하여튼 이번 시험에 뭐예요? 그렇게 한정적인 뭐 모든이라든지 뭐만 예. 뭐 아니면 뭐 무조건적으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지문들에서 보통 X 지문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시험이긴 하니까지고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이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예. 예. 군도수 욕도 우리나라랑 별 상관없지. 경제사회 이사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공부하던 부분도 아니지. 그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국가 간 고발제도 국가들이 쓰지도 않지. 이런 걸 왜 몰라 나는. 그래서 이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요. 야, 억울하면 네가 교수하고 네가 출제해라라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말아야죠. 할 말 없으니까 저도. 예, ICJ 판결입니다. 쭉 나오게 되는데
1번 ICJ는 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에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도 해석 신청. 판결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판결에 대해서 어떤 불명확함이 있으면 그걸 해석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안 판결이든 선결적 항변에 대한 사항이든 다 가능하죠. 왜? 다 ICJ가 법리적 판단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 가능합니다. 별 문제 없는 지문이에요. 2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ICJ가 사건을 심리할 때 안전보장이사회는 해결을 모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뭐라 그랬어요? 소송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분쟁이 한번 벌어져 가지고 소송이 걸어졌으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취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보게 되면 소송은 종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합의라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도 안보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ICJ에다가 권고적 의견 요청하는 것도 가능했고, 그렇죠? ICJ와 안보리는 서로 간의 권한을 침범할 일이 없습니다.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요, 서로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3번 라그란드 사건에서 ICJ 결정,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결정은 최종 판결 플러스 뭐 또 잠정 조치. 얘네가 잡혀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독일 측에다가 영사에 관한 권리 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ICJ에서는 사형 집행하지 말라고 잠정 조치를 했는데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불과하니까 구속력이 없으므로 나는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사람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ICJ가 뭐라고 했어요? 잠정 조치도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심지어 잠정 조치의 구속력은요. 설사 나중에 가서 이게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없는 또는 뭐 선결적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동안은 잠정 조치가 유효하게 지켜져야죠. 그렇죠? 그게 판결의 효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니까요. 그렇죠? 자, 미 연방대법원은 메델린 사건에서 ICJ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뭐 나오는데 인정 안 했어요. 예. 그런 사건이에요. 이것도 뭐 비슷한 사건입니다. 예, 법적 구속력 없다.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인권 조약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기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참 희한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22번 보겠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1번 발효에 대한 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해서 확정되는 대로. 그쵸? 발효는 보통 근데 몇 개국이 발효하면 또는 양자 조약의 경우에는 뭐 서로 간에 뭘 교환을 하면 아니면은 뭐 하고 나서 며칠 이후에 몇 개월 이후에 이렇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죠. 당사국 구속하는 경우가 있죠. 당장 4번만 보세요.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발효 전이라도 잠정 적용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발효 이전에도 뭐예요?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의무도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문장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X 지문으로서 답 찾아낼 수 있게 배려를 해줬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선의로 해석할게요. 3번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발효 이후 일부 국가의 탈퇴로 발효에 필요한 숫자 이하로 감소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예요? 이미 발효된 조약의 효력은 영향이 없는 거죠. 종료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3번 해양법입니다. 해양법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쉬운 문제죠. 그렇죠? 1번, 2번, 3번 다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4번에서 보여요. 무기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정지시킬 수 있어요. 정지시킬 수 있는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지시키면 곧바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정지되면 여기서 어떻게 삥 돌아갈 생각을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치?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공표. 적절히 공표한 후에 비로소. 그쵸? 미리 알려줘야죠. 사전에 경고해야 되죠. 야,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막아버릴 테니까 너네 알아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죠. 쭉 오다가 다시 삥 돌아서 이렇게 가게 만들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표라는 제도가 공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공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24번
이제 SPS 협정이에요. SPS 협정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앞에 것보다는. 그래도 의미가 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번 SPS 협정의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SPS와 TBT 협정이 충돌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식품 아니면은 뭐 이런 요 동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SPS가 그 외에 대해서는 TBT가 적용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SPS가 적용되는 범위와 TBT가 적용되는 범위를 이렇게 딱 나눠서 야, 요 문제는 SPS로 보내자, 요 문제는 TBT로 보내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 3번 외국에 그러니까 A국과 B국 이렇게 있는데 A국의 기준이 있고 B국의 기준이 있어요. 동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뭐예요? A국에서 이 기준을 통해서 달성하는 목적 수준과 B국에서 기준을 통해서 달성하는 목적 수준이 동등하다라고 하면 이 기준에서 오케이 됐으면 B국은 굳이 새로운 검역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하자.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자라는 조항 요거는 설명드렸고요. 4번 보세요. 과학적 증거가 중요하죠. SPS도 그렇고 TBT도 그렇고 과학적 증거가 중요하고 특히나 SPS가 더 중요하긴 맞아요. 근데 불충분한 경우에 어떠한 잠정 조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나왔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잘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에 A 방식의 논리와 B 방식의 논리와 C 방식의 논리가 있는데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논리를 취할지 모른다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예요? 야,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렇게 너무 제한적이거나 너무 한정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게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 시험에서 되게 쉽게 풀겠죠. 왜? 뭐 어떠한, 뭐 모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뭐뭐한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 요게 답일 것이다 라고 풀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눈이 거기부터 갔을 거니까. 그죠? 그렇게 푼 사람이 유리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럼 다음 시험에도 그럴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자, 25번 환경법인데 이 환경법에서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개발에는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의 조화. 그렇죠? 지속 가능한 이용,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 세대 내 형평 다 존재한다, 필요하다라는 거고. 2번에서 보시면 심각한 월경 피해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럼 환경 평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심각한 월경 침해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시될 것이 요구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 심각한 월경 피해 위험이 존재하면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될 것이 요구된다라는 취지가 아마 작년도 문제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그다음에 예방 의무, 방지 의무는 한 원칙이 되었다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라인강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스멜터 사건, 옛날 사건이죠. 그렇죠? 중재재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월경 피해 방지 의무에 대해서, 그렇죠? 영역 관리 책임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고 여기서 심각한 월경 침해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영향 평가한다? 에이,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중요한 사전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월경 피해 침해 위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그것도 국가의 재량을, 국가의 권리를 너무나도 제한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5번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문제로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가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판례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론적으로 완결성 있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다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뭐 조문들이라든지 이후의 국제법이라든지 지금 생성되고 있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의문이 있을 것 같은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런 시험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화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신해서 화를 내렸더라고 보고 그냥 이 강의 들으시면서 화나신 분들, 문제 풀면서 좀 기분 안 좋았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시험은요, 남들한테도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어렵고 남들한테는 쉬운 시험 그런 거는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결론가를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래요. 국제법 시험은 다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많은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네들은 뭐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공부를 좀 잘 기대를 좀 갖고 너무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그 트렌드에 여기에 딱 집착을 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본부터 하나하나 다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새롭게 공부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중구난방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부터 기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요. 무조건적으로 양이 넓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이렇게 났으면요 내년에 또 좀 다르게 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20년도에 문제 이상하게 나가지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21년도에 문제 정상적으로 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욕을 좀 먹을 겁니다. 내년에는 또 잘 나올 테니까 그것도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잘 고려해서 이걸 샘플로 이걸 모델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국가직 7급 국제법 기출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를 전해드리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